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지난 24일이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방부 분석으로는 이게 화성 17형, 이게 새로운 미사일이 아니라 과거에 발사했던 화성 15형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일종의 그 기만 전술, 그러니까 대남 대미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술책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측면이 있고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 내부 단결을 결속하는 면과 네. 대외적인 그런 면이 있겠죠. 3월 16일 날 화성 17호를 사격을 했다가 네. 실패를 했잖아요. 그랬죠. 체면을 네. 완전히 손상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체면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8일 만에 다시 화성을 쐈는데 17호를 사격하기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죠. 왜냐하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최소한 6개월이나 10년, 1년은 걸릴 겁니다. 예. 보완하는데. 그런데 뭔가 만회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준비돼 있었던 화성 15호를 네. 사격하고 그다음에 영상물에다가 마치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그걸 쏘기기 위한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 방문을 했던 미사일 기지에 예. 방문했던 모습도 굉장히 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을 했고, 그렇죠. 노동신문도 굉장히 이 기사들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다 대내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대내 대외 다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예, 예. 사실 대내적으로는 올해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고요. 네. 또 올해 4월 25일은 북한군 창설 90주년이고요. 네.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0년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화성 17호를 쏘다가 3월 16일 날 실패하니까 좀 체면이 구겼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멋있게 네.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쇼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그 실험이 실패, 그리고 이게 기만 전술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속도, 그 기술의 수준, 과거보다 굉장히 향상된 거는 맞는 거죠, 지금? 네, 북한은 미사일 고도화되는 기술은 아주 빨리 진척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이 주였는데 이젠 고체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ICBM에 대한 기술도 빨리 진척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8차 당대회 때 여러 가지 군사 기술 개발하도록 김정은이가 지시했잖아요. 네. ICBM, SLBM, 5가지인가요? 예, 네. 예. 전술핵 뭐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고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도전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언론에서 주목을 덜 하는 부분이 어제 우리가 우리도 고체 시험을 연료를 했죠. 예. 한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한 것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되어 우리도 지금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것들이 획기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서로 다른 지면에 나와서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데 네. 우리도 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남북한의 기술을 비교해 보면 네. 어느 쪽이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사실 우리는 미사일 기술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ADD의 소장이 국방위 국정감사 때 한 10년 우리가 앞섰다고 했었고요. 예. 또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죠. 고체 연료를 통한 우주 발사체를 어저께 시험 성공했잖아요. 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에 대한 것은 초기 단계에 있고요. 고체 연료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 거죠? 고체 연료는 훨씬 더 간단하고 네. 그다음 안정성이 있고 네. 비용도 저렴하죠. 네. 액체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 액체와 산화대가 들어가고 엔진이 하기 때문에 부품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격하기 전에 액체를 주입하고 산화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고체는 그 안에 그냥 고체 연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안에 그것이 있고 해서 대단히 신뢰성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바로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인 거죠.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비공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평양에서 파편이 비오듯 내렸다. 그 실패한 그 실험에서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비공개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때 혹시 기자들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정보는 대체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거 혹시 보안 사항인가요? 한미 정보 당국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물론 보안상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제가 미사일 사령관 한 입장에서 예. 언론에 나온 정도로 얘기해 드리면은 화성 17호를 쏘다가 공중에서 공중 폭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잔해들이 있고 메인체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평양 인근에 떨어졌다고 해요. 네. 메인체가 떨어지면은 아. 그 위에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떨어졌을 좀 북한의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평양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모를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좀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8일 거군요. 만에 다시 예. ICBM 사격을 시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요. 한반도가 이 신냉전의 영향을 받는 아주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에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 제안했는데 이거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인가요? 이 국방부에서는 이게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를 입장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네. 한 2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이 줄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우리 정부에 전달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럴 때마다 진보 보수 정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왜냐? 네. 일본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 일본과 어떻게 군사훈련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게 된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이 될 수가 있죠. 당장 중국과 각을 긴장도를 높여가고 경제적인 여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전 박근혜 예. 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본과 미국은 같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예. 우리 입장은 아마 다 신정부가 들어서도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네. 이 얘기를 할 때 안보 협력이라는 말과 예. 군사 협력 예. 이라는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 있는 거죠? 군사 협력은 예. 군인들만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 안보는 지금은 비군사 영역까지 많이 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안보라는 것은 안전 보장의 준말이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도 국민을 안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기도 안보 거고 개념에 들어가는 재난, 건가요? 예. 지진 또는 뭐 여러 가지 테러, 해킹 이런 것들이 다 그 안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미일 군사 협력은 안 되고 네. 비군사 면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해상에서 재재난이라든가 구조 활동은 한미나 한일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야는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군사 분야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네. 해서도 안 되고요. 예. 예. 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장관님과 회동해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네.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또 있었고요. 자,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셨던 것 같은데 이 보안 문제 예. 이게 이제 중요해서 이전이 어렵다 그런 네. 의견을 내셨던 예. 거죠. 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니까 네. 좀 협의적으로 보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국가 컨트롤 타워의 이전입니다. 예.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이전은 국가의 아주 큰 대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안보나 이런 분야는 추워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빈틈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완을 한 상태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 컨트롤 타워는 지금도 청와대는 지상이나 공중 위협으로부터 경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 지상으로부터는 고도 제한을 두는 거고 공중에는 비행 금지 구역을 두고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공 진지를 두고 있죠. 그럼 이전 청와대 집무실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에 오면 이런 것들 청와대 수준의 패키지로 돼 있는 것이 그대로 국방부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합참과 국방부가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있는 곳과 국방부는 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나 합참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은 청와대가 한 100이라면은 거긴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국방부 위에는 비행금지 구역도 없고요. 예. 사실은 뭐 예를 전파 방해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단순히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런 뭐 방공 체계나 네. 여러 가지 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체제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좀 큰 얘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 또 한 가지 그 부대 이동 얘기 있었잖아요. 네. 자, 당선인 쪽에서는 이 합참이 군령을 갖고 있는데 합참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4월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네. 돼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해 오는 데는 그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는데 그 핵심이 위기관리센터입니다. 네. 위기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 위기관리센터를 옮겨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한 3개월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인수위 측에서는 합참에 가서 해도 된다 했잖아요. 네. 합참에서는 군사 사항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보는 다른 군사 말고도 안보의 폭이 차원? 넓은데 그런 예. 것들은 통제하기가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이지 않은 비군사적 안보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비군사적인 안보 분야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청와대에는 전기 수급 체계라는 체계가 있어요. 예. 그럼 오늘 예비량이 얼마인지 네. 예비량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든 브레이크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서고 병원의 중환자들이 바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계들은 합참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죠. 단지 연락받는 체계만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다양한 체계들이 NSC엔 구성이 돼 있는데 합참에서는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참에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